사업이니까 손에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활동하는 주체나 혹은 또 이 활동의 대상자나 그리고 이 둘이 결합해서 일정한 이런 사회적 의의, 효과, 혹은 뭐 사회운동적 목표까지 이룰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럴 때 노동복지 상담이라는 게 그런 영업이 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조금 명확치는 않았는데 쭉 세미나 진행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건 제 하기에 달려있는 거지만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우리 관계자 입장으로 보면 지금 당장 이제 지역 노동단체죠. 뭐 핵심적으로는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복지센터가 될 텐데 기존의 문화사업 혹은 복지사업을 또 다른 법률 지원 사업, 교육사업과 같이 했지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죠. 몸풀기 프로그램이든 뭐 인문학 프로그램이든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과연 이런 것이 지역 노동단체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으로서의 순수한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걸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갈수록 좀 상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자체나 여러 단체 중심으로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고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 여기 와서 이런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 이 조직하고 같이 이제 결합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문화복지 사업의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지금 다양하게 인프라가 넓혀지고 있는 노동자 복지 사업과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노동단체가 하게 되면 노동단체가 지역에서 뿌리박고 또 노동자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가교 역할이 됐을 것 같아서 지금 노동단체에게 굉장히 큰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모든 면에서 불안하지요. 그래서 어디선가 조금 이제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또 어떤 우연한 계기든 간에 이제 노동단체를 찾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법률 지원, 노동 관련된 법률 지원이 딱 그 자기 케이스에 한정되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는 또 입장한 성과도 나겠지만 어떤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발전에서 나온 것처럼 이러한 분들이 단순하게 노동 법률 지원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조금만 이제 그 말문이 트이고 관계가 형성되면 다양한 자신의 삶의 인생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 만남 과정 속에서 서로 교류가 되고 조직화가 되는 건데 이거를 딴 데 갈까 어디 이거를 풀 데가 없으시든지 혹은 이제 다른 데 노크를 하게 될 텐데 바로 이 노동자를 만나는 걸 주업으로 하고 있는 노동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노동자들이 찾아와서 다양한 인생 이야기들을 그런 정보와 그리고 도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서울시 심지어 뭐 중앙정부조차도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결합시키고 여러 포털 인프라들을 이렇게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굉장히 정보 연결망을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요. 여기 계시면 지금 뭐 다산 콜센터고 등등 있지만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찬란하게 시스템을 만들지 모르지만 다양한 정보 격차와 여러 지리적 공간적 한계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거의 접근성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특정 지역의 꼭 마음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 단체가 갖고 있는 접근성의 장벽이라 그럴까요? 저는 이거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 그런 여러 포털 허브의 인프라도 결국은 지역 곳곳에 뭐 지역 NGO든 혹은 지역 노동단체든 이런 단체들이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 비로소 중앙정부나 혹은 광역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저런 포털 인프라들의 효과도 더 극대화될 거라서 저는 이게 상충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단체가 그 나름의 접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그만 일이죠. 여기서 하는 일들이 그냥 메아리 없이 끝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굉장히 지역 밀착형 상담 활동과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면 이게 지금 광역이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아래로부터 지역의 인프라 확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확대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서 이 사업의 의의를 우리가 이제 잘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제가 맡은 토론 주제는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의 복지 상태인데 조금 역설적으로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그전에 비해서 복지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것도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도 지금 경쟁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도 뭐 이런 언론을 통해서 보든 혹은 이웃을 통해서 알든 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알든 소문을 듣게 되니까 혹시 옛날 같으면 이제 상상을 안 했던 거죠. 지인이나 친척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는 것이지 이런 사회적 어떤 문에다가 노크를 해볼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그전에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고, 또 충분치는 않지만 그런 인프라들이 혹은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건 분명한데, 또 한편의 역설적인 건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가 지난 3년 동안 늘고 있는데, 요거를 그 복지의 대상별 특성, 그러니까 보편복지라고 해서 전체 계층한테 제공되는 복지가 있고 취약계층들한테 제공되는 뭐 공공부조형의 복지들이 있는데, 이 두 복지를 두 유형을 나누어 보면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보편복지 방식, 그러니까 전 계층한테 제공되는 복지들이 크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럼 왜 이런 취약계층 복지들이 아주 느린 속도로 늘고 있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과 세수가 나오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보편복지 바람이 불다 보니까 법령에 의거해서 의무 지출이 늘어요. 그러니까 뭐 무상급식도 가고 무상교육도 가고. 근데 중앙정부나 세입이 지자체나 따로 세입이 늘지 않으니까 결국 허리를 쥐어짜게 되는데, 주로 이 취약계층 복지들이 법령 복지보다는 중앙정부나 혹은 지자체에서 하는 재량적 복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유탄을 부메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가 늘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복지나 거기는 결국 국회에서 이런 취약계층들의 복지를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정치적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보니까 그쪽이 후순물이 눌리고,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돈이 없는데 어차피 별 도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재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량 복지들이 뒤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역설적인 건데, 전체적으로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복지는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복지에 비해서는 조금 정체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노동복지 상담 사업의 취지에 본다면, 이 전자의 측면, 늘어난 복지를 활용해서 저임금 그다음 불안정 노동자를 만나는 계기를 만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아까 표에 있는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있는 복지를 연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이제 저희 활동 성과에 달려 있는 거지만, 다시 여러 피드백을 하고 지역 연계 자원과 혹은 이런 정치적 연계 자원까지 활용해서 이런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복지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이런 사회 운동으로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업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한테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단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업복지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복지든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거든 교육복지든 주거복지든 다양한 것들이 지금 이 국가복지로 전환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보편적 복지라는 게 특정 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에서 제공되는 기업복지가 이 중앙의 국가복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업복지를 둘러싼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의 격차들이 있는데, 이런 보편적 복지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런 격차들은 좀 제도적 효과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국가복지나 이제 지자체 복지로 오게 되는데, 26쪽에 있는 것처럼 이 공공부조도 다른 복지에 비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뒤처지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서 5개년 계획 복지를 냈는데 대부분 보편복지 영역에 속하는 것들의 속도가 빠르고요. 나머지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들은 뒤로 밀립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이제 신관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강도는 조금 박근혜만큼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기존이 유지돼요. 저는 이거를 보편복지 시대의 복지의 불균등 발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중간계층 이상자들의 복지가 늘어나고 취약계층들의 복지가 뒤처지는 이런 불균등 발전이 이런 보편복지의 역설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공부조고, 대표적으로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실 공약에도 사실상 위반이고 굉장히 미약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에서 세 번째 있는 사회서비스 사회수당이 보편복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도 당연히 아동수당에 해당되고, 부모님들은 기초연금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복지를 평가할 때 가장 핵심은 여기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복지를 보면요, 3분의 2 이상이 사회보험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식 사회보험 중심 국가입니다. 사회보험이 주축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게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이 제 온전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사회보험이 오히려 역설적인 효과까지 내고 있어요. 역진적인 효과까지. 그래서 가입 능력이나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계층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배제되다 보니까 오히려 노동시장의 격차가 사회보험으로 인해서 사회보험의 역진적 효과까지 더 가다 보니까 사회보험의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더 늘려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동상담, 복지상담을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뒤로 빽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신청주의다 보니까 스스로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 사회보험에서 그분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꼭 필요한 적합한 게 있으면 그걸 안내해서 연계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그 부딪히는 문제들을 잘 모아서 제도 교육의 요구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되는 수준에서의 큰 골격을 이해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어디 가면 되겠다, 어느 정도 그 복지급여가 나올 수 있겠는데 다음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고요. 근로장려세대나 이런 것들도, 근로자녀장려세대도 아마 많은 이용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대상에 따라 정보의 양이 차일 수 있으니까 대략 그 양반의 여러 정보를 듣고 최종적인 건 이제 주민센터 가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사례에서도 나와 있지만 아직은 덜 제도화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제도적으로 그 복지값이 주어지기보다는 사실은 정보를 알면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이 주거복지하고 금융복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그 정보를 알아야지만, 신청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복지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요 금융 주거 쪽은 지금 금융센터나 주거복지센터가 활동하고 있지만 워낙 그 수가 작다 보니까 많은 수요를 다 감당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노동복지센터가 노동복지 상담을 하게 되면 또 금융, 또 주거 쪽에 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노동자들이 이 상담센터로 오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촉발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